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 1회차 정보통신 산업기사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른 후에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는 컴퓨터 일반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나머지 7문제는 설비 기준 쪽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진수 변환 문제가 나왔어요. 10진수 41을 2진수로 고쳐라. 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주어진 숫자를 진수로 나눠 가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눠 가서 나머지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누면 몫은 20이고 나머지가 1이죠. 2로 나누면 몫은 10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어요. 2로 나누면 몫은 5고요. 나머지가 0이 되겠고요. 2로 나누면 2, 4니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2로 나누면 1은 2,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면 아래에서 위로, 이것도 나머지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래에서 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100, 1 이렇게 해서 진수로 표현해주면 답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잘 풀어낸 거고요. 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에서는 제가 편법을 이용해도 된다겠죠. 자, 이진수니까 자리값을 적어주세요. 2의 0승, 1의 자리죠. 그 다음부터 2배씩 올라가니까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32, 64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어진 숫자가 41이기 때문에 41보다 큰 자리는 필요 없죠. 그래서 32까지 적어 놓고요. 제일 큰 자리부터 1을 할당하세요. 그러면 31을 빼면 9가 되죠. 나머지로 9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8하고 1 이렇게 하면 9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진수로 변환이 끝나죠. 금방 끝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기출문제는 구출문제였는데 기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가 산업기사에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자,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가 2022년도 1회차에 기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냐 이런 문제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라고 하죠. 중앙 처리 장치를 하나의 IC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그럼 CPU라는 것은 3대 장치가 있죠.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런 것을 하나의 칩으로 담아 놓은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거기에다가 입출력 장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컴퓨터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차이점을 아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번에 물어본 것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물어봤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중앙 처리 장치라는 CPU죠. 이것을 단일 IC로, 칩으로 직접한 반도체 소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연산부가 있고 제어부가 있고 레지스터부로 되어 있다는 3대 장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MPU라고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 2, 3번은 맞았는데 4번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의 기능과 일정한 용량의 캐시 또는 이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죠. 등의 기억 장치 그리고 또 입출력, 제어 회로까지 등을 하나의 단일 칩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지 않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밑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영어로 MCU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MPU고 얘는 MCU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모듈, 이게 입출력 장치라든지 그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조그마한 컴퓨터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제어 장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것은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2022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의 기능이요. 제어 장치는
우리가 CPU에 3대 장치가 있잖아요. 제어, 연산,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CPU에서 하는 기능들을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 장치죠. 그래서 기억 장치에 축적되어 있는 명령어를 해독한다든가 해당하는 장치의 동작을 지시한다든가 이 지시말이 들어가면 다 제어 장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해독해서 실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어 장치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것은 연산 장치지만 그것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제어 장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의 비교 판단을 수행하는 것은 연산 장치예요. 수행하는 건 연산 장치고 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제어 장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내 외부 자료의 전송을 담당하는 것도 제어 장치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의 비교 판단을 하는 것은 연산 장치가 하는 거고요. 그 판단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제어 장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네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값만 약간 바꿔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2023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인데 단지 숫자 값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숫자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2023년 2회차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숫자만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 접합 방법이죠. 최적 접합이라는 것은 이 순서가 저장 요소가 A, B, C, D 순서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저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에 저장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남는 여백이 남는 공간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 메모리의 분할 상태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크기가 이제 100kb입니다. 인 작업을 최적 적합 기법에 따라서 할당한다면 어느 위치에 적재되는 게 좋은가라는 거죠. 그럼 100kb니까 여기도 적재할 수도 있고 여기도 적재할 수도 있고 다 적재할 수 있겠네요. 네 군데 다 적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적은 적재하고 나서 남는 공간이 제일 적은 곳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150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100을 저장하고 50kb만 남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장치를 배치하는 전략에는 크게 이렇게 최초 적합이 있고요. 최적 적합이 있고요. 최악의 적합이 있어요. 최초 적합이라고 했다면은 제일 먼저 저장할 수 있는 곳에 바로 저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답이 A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적합은 방금 전에 했듯이 B가 답이 되겠죠. 남는 공간이 제일 적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악의 적합은 남는 공간이 제일 많은 경우에요. 언제예요? 요게 되겠죠. 100을 저장하면 300이라는 킬로바이트가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요게 근래 안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복원을 제가 했는데 이식성이 좋아. 자, 이식성이 좋다. 그다음에 웹 프로그램 언어다라는 걸로. 자, 여기에 이제 이식성이 좋은 언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C도 대표적인 이식성이 좋죠. 이식성이 좋다는 것은 원래 C는 이제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였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도 C를 배우시지만 윈도우 상에서도 잘 돌아가는 게 C 언어죠. 그래서 어느 운영 체제든 잘 적합한 언어가 이식성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이식성이 좋다 하는데 이제 C로 개발된 언어들이 많이 나왔죠. C에서 좀 업버전이 C++이라는 언어가 나왔고 C++를 간단하게 만든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가 나왔어요. 자바를 또 웹 프로그램 만들기에 또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든 게 자바스크립트이라는 언어가 또 나오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식성이 좋은 언어는 자바도 있고 C도 있지만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자바 쪽이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자바는 확실한데 나머지 보기는 약간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적합한 언어예요.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적합한 언어다. 그래서 C 언어는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거는 탈락이다 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시험장에 가서 확실하게 외워온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해시가 전회차도 나왔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시험장 다 갔습니다만, 기사 산업체계 제가 다 들어갔습니다만, 해시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모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 3개 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단골로 나올 것 같아요. 자, 해시라는 암호화 기법이죠. 암호화 기법의 특징은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밑에 먼저 정리를 해놓은 것을 살펴보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해시의 특징은요. 해시는 단방향 암호화 기법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단방향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되고 복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복화해서 올레의 문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방향 암호화 기법이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암호화는 되는데 올레대로 복화해서 올레 보낸 문장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문을 복화하여 원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방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을 유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원본이 이럴 것이다. 유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암호화 기법이 해시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출된 암호화 값, 암호문은 평문의 용량이나 크기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려는 평문이 길든 짧든 해시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전체 길이는 일정해요.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가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미세하게 변화돼도 원래 평문과 비슷한 평문이 있더라도 해시로 암호화한 문은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미세하게 변해도요 산출된 해시값은 이전의 해시값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본 데이터가 약간 다르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약간 다르다고 해서 해시값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에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신뢰하는 해시 함수는 이거다 이 말이죠. SHA2다 이 말이죠.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3도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실하게 이 문제가 나와서 답은 제가 확실하게 외워왔는데 보기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1번 해시는 단방향 암호화 기법이에요. 암호화되고 복화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건 확실히 나왔었어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따라서 해시값의 길이가 변한다. 그랬는데 원본 데이터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다 그래도 해시값을 이용한 암호화 길이는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번은 제가 정확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미세하게 변해도 산출된 해시값은 이전의 해시값과 전혀 다르다.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4번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신뢰하는 해시 함수는 SHA2고 새로운 버전은 SHA3도 있다. 사용된다. 이런 건데 이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4번 문장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는 거의 똑같이 복원한 것 같아요. 근데 4번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장이 있었는데 다른 문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답은 제가 확실히 외웠어요. 답은 제가 아니까 2번으로 나왔습니다. 7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액세스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건 이제 시험장에 갔던 수험생이 정보를 줘서 복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죠. 기억장치의 속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억장치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은 레지스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플립프롭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PU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 처리는 데이터 처리는 CPU 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갖고 있는 게 레지스터죠. 근데 같은 플립프롭으로 되어 있지만
CPU 외부에 있죠. CPU 밖에 있어요.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처리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캐시 메모리죠. 근데 이제 주기억 장치, 램과 롬 같은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겁니다. 램이나 롬이 그 다음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는 자기 드럼, 옛날에 한때 1세대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했던 자기 드럼이 가장 빨라요.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는 자기 드럼이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자기 디스크가 있고요. 자기 테이프 순서인데, 디스크라고 적어 있는 것이 테이프보다는 처리 속도가 빠르죠. 이건 랜덤 액세스를 갖고 있고, 얘는 순차적인 접근만 가능한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 램과 롬이라는 것이 이제 주기억 장치니까 이쪽에 있고요.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 순서에 있죠. 그 다음에 테이프는 속도가 제일 느린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램이 답이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를 풀기 전에요. 방금 전에 7번 문제 메모리를 많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희 정보에 의하면은요, 교수님들한테 공단에서 메모리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달라, 만들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고대형 메모리, 그죠? 고대형 메모리 이런 것들도 향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기출문제 예상 문제로 고대형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다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침입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화벽의 기본 기능이에요. 자, 방화벽의 기본 기능은 여기에 적어놨어요. 접근 제어입니다. 사용자 인증이고요. 로깅 및 감사 추적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록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변환 기능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방화벽의 기능 5가지입니다. 아닌 것은 패킷을 분석한다든가 공격을 탐지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ID 시스템 S, IDS죠.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IDS에서 있는 기능이죠. 패킷을 분석해서 어떤 공격을 탐지해내는 기능이 있는 것은 IDS 같은 침입 탐지 시스템에 있는 거죠. 방화벽에는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용어 중에서 스키마라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 거죠. 저도 이제 한때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쳐 봤지만 데이터베이스 용어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인 스키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스키마의 종류에는 이제 개념 스키마가 있고요. 내부, 외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계층적 스키마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스키마가 무슨 의미며 스키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키마는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속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속성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용어는 속성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관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속성, 객체, 관계라는 용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들이 유지해야 될 어떤 제약 조건들을 기술하는 것, 이것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닌 건 계층적 스키마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가 뭐냐 그러면 조직체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을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요. 내부 스키마는 뭐냐 그럼 물리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을 내부 스키마라고 하죠. 외부 스키마는 다른 말로 이제 서브 스키마라고도 합니다.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스키마의 종류와 정의,
참고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는 전에 기출문제 있었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뭐냐? 그러면 비트죠. 그래서 비트. 비트는 이제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라는 것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비트다. 근데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비트인데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다. 컴퓨터에 어떤 자료를 저장할 때의 최소 단위는 바이트다 이 말이죠. 근데 바이트는 몇 비트로 되어 있다? 8비트로 되어 있다. 이런 기본 상식은 꼭 아셔야죠. 근데 이런 바이트가 몇 개 모이면 워드가 되죠. 그래서 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워드는 풀워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풀워드. 풀워드는 4바이트형이에요. 이것의 절반을 우리가 하프 워드라고 하죠. 이것의 배를 더블 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절반이니까 얘는 2바이트가 될 거고요. 이것은 이것의 배니까 8바이트가 되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워드 그러면 풀 워드를 의미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워드가 이제 모이면 단어들이 모이면 필드라는 어떤 단위가 돼요. 필드들이 모이면 또 레코드가 되죠.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풀워드가 나와 있잖아요. 풀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4바이트죠. 4바이트. 근데 이제 1바이트가 8비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워드가 8개 있고 그다음에 바이트가 8비트니까 전체 비트 수는 8 곱하기 이게 4개가 있잖아요. 풀워드는 4바이트니까 8개니까 8을 곱해야죠. 곱하기 한 바이트는 8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8까지 곱해야 전체 비트 수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256이 나옵니다. 그래서 8 풀워드라는 것은 256비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건 한 바이트가 8비트다 보니까 좀 작은 단위가 요즘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좀 잘라서 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단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단위를 하나 만든 겁니다. 나중에 만드는 건데 이걸 리블이라 그래요. 이 리블은요. 리블은 4비트형이에요. 4비트형. 그래서 이제 이게 4비트형이니까 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6, 4, 24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256비트와 24비트를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11번. 이것도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SJF라는 것은요. Shortest Job First입니다. 작업 용량이 작은 것부터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선점 스케줄링이에요. 한번 CPU가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게 이제 차지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뺏을 수가 없는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데 SJF의 스케줄링 기법을 변형했다는 거죠. 변형한 것으로 새로 도착한 프로세서,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 새로 온 것이 있어. 새로 도착한 프로세서를 비롯하여 대기 큐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미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남아있는 프로세서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시간을 추정해서 가장 적은 일의 양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와서 대기하는 놈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면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SJF와 유사한데 비선점은 아니고 선점이다 이 말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SRT죠. Shortest Remain Time입니다. 그래서 가장 remain, 일을 처리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가장 짧은 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요? Short Remain Time의 약자 SRT죠. Shortest Remain Time입니다. 약자가 Shortest Remain Time의 약자인 SRT다. 라는 거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JF라고 하는 shortest sharpest죠. 에 유사한,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한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의 스케줄링 기법의 변형으로, 요거는 이제 비선점인데 뺏을 수 없는 건데, 뺏을 수 있는 선점 스케줄링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풀지 마시고 비선점, 뺏을 수 없는 스케줄링, 프로세서가 CPU에 할당되면 권한을 뺏을 수 없는 그런 스케줄링을 비선점이라고 하고, 우선시가 높은 게 들어오면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점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과 선점 스케줄링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과거에는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낼 게 많다 보니까 안 나오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점과 비선점을 구분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하게 되면 이제 CPU를 다른 프로세서가 오더라도 뺄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first in, first out. 그다음에 shortest, sharpest. 그다음에 highest response rate next. HRN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기한부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은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라운드 로빈 방식이죠. RR이라고 알아두세요. 라운드 로빈. 그다음에 shortest remain time이라고 하는 SRT. 뭐 여기에 있는 MFQ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이 두 개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울 때 비선점이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선점 스케줄링이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B자가 아닐 B자죠. 그래서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닐 B자잖아요. 뺏지 못하는 것이 비선점이에요. 그러면 애우기 쉽습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기출문제가, 기본적인 기출문제가 또 나오네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서 안 내고 있는데, 또 베이스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직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이군요.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먹기 쉬운 언어, 기계어죠. 그래서 언어에는요, 고급 언어가 있고요. 저급 언어가 있죠. 자, 인간이 알아먹기 쉬운 언어, 고급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C라든지 C++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뭐 등등 C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쓰시는 엑셀, 파워포인트 다 고급 언어에 속하죠. 근데 저급 언어는요, 인간은 쉽게 못 알아먹어도 기계는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죠. 대표적인 게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죠. 그 다음에 기계어가 있죠. 기계어. 말 그대로 이 기계어는 컴퓨터가 직접 알아먹기 쉬워요. 그래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기계어죠. 근데 어셈블리는 이 기계어로 바꾸기 쉽게 만든 언어예요. 기호화된 언어예요. 그래서 금방 바뀌어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번역해서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기가 필요한데 그걸 어셈블러라고 하죠. 어셈블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고급 언어를 이제 번역해서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기를 대표적으로 컴파일러라고 부르죠. 컴파일러. 근데 이제 대화식 언어, 특별하게 대화식 언어, 엔터를 치면 바로 번역하는 대화식 언어는 뭐 인터프리터라든지 베이직 언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엔터를 쳐버리면 바로바로 번역하는 대화식 언어예요. 그걸 번역하는 번역기는 인터프리터라고 따로 있죠. 번역기 세 개는 아셔야 돼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어셈블러. 번역기 세 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기계어가 된다. 참고적으로 요즘 이제 이슈가 한참 되고 있죠. 이쪽 공부하신 분들은 취업이 잘 돼요. 베릴로그라는 언어죠. 그래서 베릴로그 HDL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ASIC이나 FPGA 등을 포함한 디지털 회로 및 시스템의 설계, 검증, 그리고 구현에 쓰이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취업이 잘 돼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여기 디지털 파트의 문제죠.
자, 이게 볼드에서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간략화해라. 뭐 K맵을 이용하시는 게 좋죠. 이 변수니까 간단하잖아요. 자, A, B가 있습니다. 자, 한 변수는 0 아니면 1이죠. 이것도 B니까 0 아니면 1이에요. 자, 이 방은 00인 방, 이 방은 01인 방, 이 방은 10인 방, 이 방은 11인 방이죠. 그러면 이제 바가 없는 건 1이라겠어요. 바가 없는 건 1, 있는 건 0이고요. 0이고 1이죠. 해당되는 곳에 1을 표시하면 되죠. 자, 1, 1 어디예요? 1이면서 1인 곳 여기죠. 그 다음에 1, 0이에요. 1이면서 0인 곳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0, 1, 0이면서 1인 곳은 여기죠. 여기는 이제 0이다 이 말이죠. 해당되는 곳에 1을 표시하고, 야, 이웃하는 1을 묶는다겠죠. 묶을 수 있는 경우는 2에 n승 개씩 묶을 수 있어요. n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라겠죠. 그러면 1개 묶을 수 있고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묶을수록, 크게 묶을수록 좋다겠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요놈하고는 요놈은 이웃해 있지만 이 3개는 이웃해 있는 게 아니죠. 묶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묶고, 그죠? 그 다음에 1개 묶는 것보다 2개 묶는 게 좋으니까 겹쳐도 됩니다. 이렇게 묶는 것이 묶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는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 방을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해서 변하지 않는 변수만 표현한다. 자, 이 방은 순서가 A, B니까 A, B 순으로 쓰면 1, 0인 방이에요. 이 방은 1, 1인 방이잖아요. 1, 1.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B예요. A부터 1, 1 안 변하죠. 그래서 A는 안 변해요. 근데 1로 안 변하면 A고요. 0으로 안 변하면 A 바라겠죠. 그래서 1로 안 변하니까 A다. 뒤에 있는 B는 0, 1 변하잖아요.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요 2개 방 왔다 갔다 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 방은 뭐예요? 0이면서 1인 방이죠. 0, 1인 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 1인 방이니까 먼저 A부터 0, 1 변하잖아요. 탈락이고. 뒤에 있는 B는 1, 1 안 변하죠. 이것도 1로 안 변하니까 B죠. 0으로 안 변하면 B 반대. 1로 안 변하니까 B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개 나오든 3개 나오든 다 O와 관계로 연결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A, O와 B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3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